Good morning. 오늘은 저하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또 우리 한번 토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지금 영하 17도 서울이 정말 뭐 몇십 년 만에 추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밴쿠버는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닙니다. 여기 토론토하고 달리 밴쿠버는 막상 겨울이라고 해도 그렇게 뭐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날들이 1년에 잘해야 10일 미만입니다. 올해는 눈이 좀 한번 왕창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눈이 와도 2, 3일이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비가 오지 그렇게 막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씨가 뭐 시애틀하고 여기하고 이제 날씨가 거의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시애틀 그러면은 비가 와서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이다. 그래서 뭐 우울증이 많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밴쿠버도 그렇고. 근데 밴쿠버요 날씨 좋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는 그런 비가 아니고, 여기는 산성비도 당연히 아니고 부슬부슬 그렇게 하염없이 내리는 비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지금 비는 안 오지만 그렇다고 해가 쨍쨍 쬐는 그런 날은 아니죠. 약간 그냥 구름이 낀 그런 날씨잖아요. 요즘은 또 여기도 기후가 조금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겨울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겨울이 예년보다는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정말 밴쿠버 날씨 좋습니다. 특히 뭐 여름은 전 세계에서 아마 밴쿠버의 여름 날씨만큼 좋은 날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참 조용하잖아요. 깨끗하고, 일단 공기가 좋으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일단 도로 같은 데도 그렇고 되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그 사람 또 여기 밴쿠버 사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산업이 별로 없어요, 밴쿠버 지역은. 그래서 돈을 싸들고 와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어먹고 살기가 밴쿠버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토론토나 뉴욕 뭐 이런 쪽, 우리 서울도 그렇잖아요. 서울에는 부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죠. 왜냐하면 대도시로 가야 인구도 많고 또 부자들도 많고 또 경제활동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부자들도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서울이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여기 캐나다도 이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는 토론토다 보니까 토론토는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밴쿠버보다는 훨씬 왕성하죠. 그래서 잡도 많고. 근데 밴쿠버는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이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는 사람도 밴쿠버보다는 토론토 가야지 됩니다. 오히려 그런 쪽이 더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밴쿠버 쪽에는, 제가 체감하기로는요 아마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에버리지로 따지자면은 밴쿠버 교포들의 수준이 제일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무슨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장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동네예요. 그런데 지구촌 어느 지역보다 대표적으로 해서 미국이다 하면은 미국 좋죠. 미국은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젊은이들,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생서부터 한 40대 요 정도까지는 사실 뭐 왕성하게 공부하고 왕성하게 일하고 목표 세워가지고 질주하고 그럴 나이잖아요, 그때가. 그런 나이는 캐나다보다는 미국이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이 크고 또 뭔가 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은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그렇게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네, 미국에 비하면 여기는 상당히 그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죠. 세금도 비싸고,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보험료를 안 내잖아요. 전 국민이.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는 누가 내냐면은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 그 기업에서 다 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 돈 안 들죠. 여기서 의료비가 공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병원의 진료비서부터 시작해서 뭐 수술비, 그 다음에 입원비, 뭐 병실 1인실 다 쓰고 그래도 영원입니다. 영원. 돈은 아무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학생들은 어떠냐고요? 유학생들은 정규 학교에 교육청에다가 납부하는 학비 안에 뭐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달에 100불 정도, 한 10만 원 정도 의료보험료를 냅니다.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내면 공짜입니다. 그 의료보험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학생들도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의료보험을 안 든 상태에서 일반 감기 같은 거를 위해서라도 병원을 간다, 그럴 수 있죠.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보험에 해당이 안 되니까 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냥 감기 때문에 가서 처방전 받는 데만도 100불 이상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료가 굉장히 싼 거죠. 그거에 비하면 뭐 수술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돈도 다 공짜니까. 그렇죠? 여기는 어쨌든 의료보험료 안 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상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상교육입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뭐 미술 시간에 뭐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 그 다음에 음악 시간에 악기, 뭐 심지어는 뭐 아이패드 같은 것도 다 나눠주니까. 공립학교에서요. 공립학교에서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한 3가지 있죠. 첫째,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우리나라 집값. 그 다음에 의료비 많이 들죠. 그 다음에 교육비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교육비하고 의료보험료 이 2가지는 안 듭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다 대학을 가야 되는 줄 알고 대학 가는데 목숨 걸었지만, 요즘 분위기는 오히려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정원이 더 넘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대학도 문 닫는 대학들이 생기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학 나와도 예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대학만 나면 어느 정도 취직에 보장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희 땐 그랬습니다. 제가 79학번이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 그때 정치적으로는 암흑기다라고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그때 굉장히 풍요로웠거든요. 그래서 대학만 졸업하면 다 취직되고 그랬어요. 단 이제 조금 더 좋은 직장, 어느 직장을 가느냐의 문제였지 뭐 취직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학 나온다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대학 가서 진짜 뭐 의대라도 나오면은 의대 나오면 거의 다 의사가 되죠. 그래서 요즘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데 그냥 이공계에서 그냥 공과대학 갔다가 다 재수해가지고 다시 의대 가려고 그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래도 의대는 나오면은 의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물론 망하는 의사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직장이 보장이 되니까. 그러나 의대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문과라든가 그런 데는 참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정신 많이 차리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능력이 중요한 거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뭐 미국, 캐나다, 유럽 이쪽은 예전서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굳이 막 대학을 가려고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 가요. 우리나라 인건비도 지금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예전에는 뭐 공사장 인부 이런 사람들은 참 정말 뭐 가급 계층 이렇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일은 조금 고되지만 수입으로 따지자면은 화이트 칼라에 절대 밀리지 않잖아요. 대한민국도 이미. 근데 이 나라는 예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대학을 꼭 가야 된다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캐나다는 대학을 꼭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되고 공부할 사람만 간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대학교들도 학비가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싸죠. 국립대학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국립대학. 사립대학은 여기도 뭐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 대학 가는 인구 비율로 대학 가는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죠. 이 나라는 고등학교 나와도 얼마든지 많은 잡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가액 공부 학원 가고 뭐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에서도 동양계 사람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런 동양,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뉴질랜드도 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은 목숨 걸고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학원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은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초중고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하는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주로 예체능 쪽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진짜 공부는 이제 대학 가서들 많이 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우리의 교육비에 해당되는 비용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나라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훨씬 적게 듭니다. 자, 교육비는 그만큼 압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학교 보내면 준비물 같은 것도 전부 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니까 그러니까 교육비는 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 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3시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초중고가 다 끝나거든요. 그때 이후에는 이제 방과 후 활동으로 주로 스포츠 활동 많이 하죠. 뭐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옆에 학교하고 경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체능 계열, 악기를 배우고 댄스를 배우고 스케이트를 타고 뭐 그런 거 주로 많이 합니다. 교육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병원비는 이쪽 캐나다는 미국하고는 이 병원 시스템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은 미국하고 캐나다를 합쳐놓은 병원 시스템인데, 의사의 입장에서 봐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일 안 좋은 것만 갖다가 의사들에게 준 셈이 되고, 환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점만 누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의사들은, 미국은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과 같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은 보험을 어떤 거를 내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이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고를 많이 내면은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가죠. 벌점을 많이 먹어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죠?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 몸이 약하고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런 사람들은 의료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보험이 100%를 커버하느냐 아니면 뭐 50%를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지죠. 자동차 보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고당 50만 원씩을 내고 뭐 20만 원씩을 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처럼 어쨌든 많은 그 혜택을 보면은 혜택을 본 것만큼 의료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미국은.
그리고 워낙 또 술을 많이 하죠. 예, 고소, 고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미국 환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의료 수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주 많이 비싸죠. 의료 수가가. 근데 이제 캐나다는 이제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관리하니까 의사들은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일을 많이 안 하죠. 여기 의사들은. 그러니까 의사들이 큰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캐나다 의사들은. 반면에 경쟁이 없으니까요. 병원을 가도 인테리어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 이런 것들은 한국보다 훨씬 못합니다. 우리나라 병원, 개인 병원 같은 데 가면 거의 뭐 호텔급 아니에요. 아주 정말 럭셔리하잖아요. 화려하죠. 카페 같기도 하고 의사도 친절하고, 그리고 뭐 병원 장비 같은 것도 빵빵하죠. 대한민국 장비 진짜 끝내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적이 된 데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의사가 되는 사람들의 그 자질의 문제죠. 대한민국에서 이과생들은 공부 잘하면 일단 다 의대 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서울대 의대, 그 다음 서울대 공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다가 연대 의대, 뭐 이런 순서였는데, 지금은 뭐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고대 의대, 이렇게 의대로, 그 다음 제주도 의대, 뭐 강원대 의대, 의대로 쫙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서울대 공대. 좀 심하게 얘기해서,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의대가 압도적으로 이과생들이 그 좋아하는 그런 학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재들은 뭐 다 의대를 간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자본주의적 그런 성향도 갖고 있고, 그죠?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 보험 자체는 또 국가에서 관리하죠. 그 부분은 이제 캐나다하고 똑같죠. 캐나다는 의료 보험료를 개개인이 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자기 월급 베이스로 기업에서 다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캐나다의 의료 보험은 세금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내는 의료 보험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혜택에 따라서 의료 보험료가 달라지고, 캐나다는 혜택과 관계없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의료 보험료가 달라지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캐나다 시스템이죠. 소득에 따라서 의료 보험료가 우리는 결정이 되죠. 얼만큼 뭐 보험 혜택을 많이 받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보험료를 내는 데 있어서. 근데 캐나다는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전부 다 의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사들이, 우수한 의사들의 숫자가 일반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의사들은 돈벌이가 잘 되는 미국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의사가 좀 부족하죠. 그런 부족한 의사들을 메우기 위해서 인도라든가 이런 제3국가에서 이 나라에 와서 그 영주권을 주니까 의사들은 의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보면, 동네 의사들 보면 백인 의사들도 물론 있지만 그 뭐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온 의사들도 꽤 있습니다. 한국 의사들도 밴쿠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게 많이 불편합니다. 공짜니까. 그래서 뭐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펫CT 찍고 이런 거가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그냥 돈 내면 다 되잖아요.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의료보험, 이 병원비에 대한 지출이 캐나다는 한국보다 월등히 적게 들고 거의 안 들죠. 교육비 지출 안 들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두 개가 일단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주 비용인데요. 거주 비용은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최근 한 10년 사이에 집값이 2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그 요즘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은 조금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요즘. 근데 캐나다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인구 유입이, 다시 얘기해서 이민자들을 끊임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밴쿠버는 계속 여기저기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짓고 있고 집도 짓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집값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돈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들죠. 근데 집값 거주 비용은 이 나라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렌트비도 굉장히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일을 해가지고 집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요즘 그런 거잖아요. 이 나라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집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운전하면서 앞에 쭉 보면서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캐나다, 미국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외국 생활을 하니까 삶의 지혜를 크게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그 큰 삶의 지혜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지구 사는 법이, 지구 사는 어떤 그런 그 생활 태도가 습관화가 되고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 나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국무총리실, 청와대 이런 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 이제 아버지께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공무원들의 파워가 막강했던 시절이잖아요. 더군다나 국무총리실, 청와대 이런 데 근무하셨으니까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당시로서는. 네. 사실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기죽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런 막강한 나름 권력을 가진 곳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공무원이니까 그래도 한 번도 기죽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 이후에 또 제가 계속 방송국에서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흔한 말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요즘은요, 사실 공무원, 아버지가 판사, 변호사, 검찰, 대통령, 국회의원 해도 요즘 그냥 시체 말로 별 볼 일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듭니다. 아버지가 오히려 그런 권력자면은 더 힘들어요 요즘은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랬던 시절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신문기자, 무슨 방송국에 근무하고 하여간 경찰 이런 관공서에 근무하면은요 사실 천하무적이었어요. 건들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제가 세상을 살면서 겁 없이 살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그랬지, 요즘 같은 세상에 만약에 내가 과거처럼 그러고 살았으면 참 아슬아슬했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으니까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나이처럼, 그러니까 별명이 쌈딱. 네, 불의를 못 참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계속 한국에만 살았으면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때는 너무나 서러웠어요. 이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 그 해외가 설령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그 선진국이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개발도상국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게 있죠. 이게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설수에 말려들 때, 그죠? 어떤 싸움,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항상 마음이 움츠려들죠. 일단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내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당시로 이제 돌아가면은 저는 막강한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크게 당하고 살지는 않는다,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시퍼랬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때 뭐 보면 막 데모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우리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벽돌 집어 던지고 막 광화문 서울역 이런 데서 정말 뭐 데모 많이 했던 그런 저도 그런 학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도 닭장차라고 그러죠. 실려가가지고 경찰서에서 막 그러고 그럴 때도 저는 쉽게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그런데 근무한다 그러면 나와 비켜 빠져 이러고 다 저는 그냥 잡혀갔다가 또 풀려났고, 그리고 또 뭐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형사들이 사복 형사들이 가방 검사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던 시절입니다. 중국은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그냥 이유 없이 지나간 사람 이리 와봐요 가방 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반말도 해가면서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랬던 시절에 저는 아저씨가 누구예요? 아저씨가 경찰인지 아닌지 내가 알게 뭐예요? 아저씨 신분증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청와대에 계시는데 신분증 보고 선생님이 경찰이면 그때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권력 앞에서. 그죠? 그만큼 저는 당당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결국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지. 믿는 구석이 없으면 이게 분명히 옳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항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근데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내 나라가 아니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도 함부로 대들고 따지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어느 순간 그런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선배 교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 살면서 싸움은, 분쟁은 최대한 말려들지 않는 게 답이다. 분쟁에 자꾸 말려들면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재는 개편이고 팔을 안으로 굽기 때문에 결국은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분쟁은 가급적 피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듣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이건 뭐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일단은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 연줄이 적고 그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언어도 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력도 딸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피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너무 억울했던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외국에 살면서 그런 느낌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국에 살면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무시 안 하지. 그죠? 그런데 외국에 살다 보니까 뭐 검정머리라서, 그죠? 또 발음도 또 좀 어눌하고 그러면 또 되게 무시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더 여러분 생각, 우리나라는 안 그럽니까? 한국에서도 보면 무슨 약간 그 조선족 말투가 약간 그 북한말 비슷하게 쓴다거나, 그다음에 뭐 동남아에서 온 사람인데 한국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살짝 무시하잖아요. 뭐 백화점 같은 데서 어떤 그 동남아에서 온 사람이 뭐 물건 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건 안 훔쳐가나 그러고 그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선이 그 당사자라는 거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몇 번 그런 거 경험하고 나면은요, 저도 많이 경험했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뭐 우리나라에 뭐 유재석이라든가, 유재석은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만은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는 한국에서 인기 좋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갖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랬을 때 뭐 물어보는 말에 빨리빨리 대답 안 하고, 또 이 한국 사람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목에 힘주고 큰 소리를 쳐야 나를 무시 안 한다.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려고 그러는. 이 나라나 미국은 큰 소리 치면 큰일 나거든요. 뭔가 없어 보이고 뒤가 구리고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그래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 나라에서는 꼭 집니다. 의심하거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 뭔가 목소리를 막 키우고 그러면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러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나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입국하는 과정에서 그 나를 몰라봐, 니들이 나를 무시해, 뭐 그래가지고 그 별도의 그 취조실로 들어가고 거의 그냥 막 뭐 옷을 벗기지는 않겠지만 막 탈탈 털리고 그랬을 때 그 수치감, 모욕감, 거기서 이제 또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오히려 또 그냥 강제 출국 당하죠.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초창기 때는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굿모닝 팝스 한참 유명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뭐 제가 KBS에서 무슨 뭐 리포터, 진짜 기자 말고 왜 리포터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아시죠?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서 리포터하고 그런 거. 그럴 때 이제 그 방송국의 일원으로 이제 뭐 이렇게 취재 가고 외국에, 그러면은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러면 이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나는 리포터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나 기자야. 그러면 좀 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웬걸. 이건 웬걸. 기자인데 왜 여기 왔냐? 취재하러 왔다. 그러면 이제 그런 비자가 그 업무용이잖아요. 그러면 일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그 일하러 온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관광 비자 이런 걸로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그죠? 그럼 뭐 돈은 얼마나 갖고 왔냐? 보여줘라, 들어와라. 와, 그럼 그때 진짜 서럽습니다. 야, 한국에서는 나만 보면 사람들이 다 빵긋빵긋 웃어주고, 어머, 선생님 사인해줘요, 막 이랬던 시절인데, 아니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와, 진짜 서럽습니다. 근데 그런 거 몇 번 당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가끔 왜 무시당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럴 때 몇 번 당해보고 나면 되게 서럽고, 근데 거기서 싸울 수는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 그 삶의 큰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한국에서만 살았으면은 아마 세상에 겁 없이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하늘 끝처럼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지는 법을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겁니다. 뭐 사실 져주고 싶어서 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또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싸워봐야 나만 손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져주는 거죠. 사실 비겁한 거는 아는데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이제 져주게 된 겁니다. 네. 져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연습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내가 그런 걸 당하고 나니까 그런 한국에서는 내가 갑인 경우가 많지만 을의 입장도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을한테도 갑질을 안 하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삶의 진리를 하나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 마음은 다 똑같구나. 져준다라는 것이 이게 인생을 얼만큼 행복하게 해주는 건데, 근데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져주는 거는 사실 비겁하게 지는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냐면 이거 대들고 싸우고 그래봐야 나만 손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져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져주는 거는 사실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그래 져주자, 져주니까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지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길 수 있지만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 바로 행복이 거기 있었고, 진짜 여기에서 큰 삶의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져주면은 많은 것들이 그 불편함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고, 또 뭐 멋진 옷, 그 다음에 뭐 명품, 뭐 좋은 동네, 어쨌든 뭐 많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해요? 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보다 낫다, 쉽게 해서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벤츠 자동차를 사는데 차 성능이 너무나 좋고 뭐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이지만 그거 안전 이런 것보다는 벤츠니까 폼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상대방한테 나는 너보다 더 낫다, 이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기려고,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속성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마음. 그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물러서 주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보다 난데, 그래, 그런데 내가 너보다 못한 척 해줄게.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내가 얘기해줄게. 그렇게 해줄게.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굳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마음, 져주는 마음, 그게 겸손입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너무너무 세상이 행복해지고 평화가 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그 삶의 지혜를 깨우치게 된 동기는 외국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서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어쩌면 천방지축으로 살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해외에서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정말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진리를 하나 깨우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상관의 입장에서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누가 봐도 부하 직원보다는 상관이 갑이죠. 그죠? 그러나 그럴 때 내가 너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 그래도 네가 좀 이기게 해줄게. 그 얘기는 뭐예요? 이기게끔 해준다라는 건 하급자에게 칭찬해주고, 그죠? 오, 김 과장 대단한데? 아니 나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야 역시 신세대라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 그 인정해주는 게 뭐예요? 상대방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은 건 아니지, 그죠? 왜? 내가 상급자니까 누가 봐도 내가 나은 거지, 위치로 봐서. 그러나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런 자세를 가져줄 때 좋은 관계가 서로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갑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상대방을 항상 이기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이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니까 얼마나 진 사람의 마음은 서럽겠어요. 그러니까 지니까 뭐 어떻게 해, 지는 거지.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러운 거지. 저는 가끔 말이에요, 우리나라 연속국이나 또 뭐 실제로도 그렇고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때 밑에 그 부하 직원들 여러 명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렇게 딱 지나가고 악수하고 그럼 막 90도로 고개 숙여가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저 사람이 마음속으로 저렇게 저 사람을 존경하고, 그래서 막 90도로 저렇게 막 그냥 허리를 숙이면서 선생님, 대표님, 뭐 이럴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과장한테 중소기업체 사장이 김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정말 그 중소기업체 사장이
삼성전자의 과장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막 우러러 보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계급에 대한, 가진 자에 대한, 권력에 대한 아부죠. 아부죠. 제 말 명심하세요.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막 이렇게 깍듯하게 하잖아요. 네. 그거는 그 권력에 대한 아부입니다.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진짜 훌륭하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막 경의를 표하는구나. 그거 착각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인조이 한다. 와, 나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막 목에 힘주고 그걸 즐기고. 근데 좀 즐기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죠. 특히 남자들은, 그죠? 막 그 뭐 조폭 영화라든가, 뭐 꼭 조폭이 아니라도 뭐 이렇게 뭐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은 다 가면 밑에 막 부하 직원들 많이 데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손짓으로, 그것도 고개도 좀 덜 숙이죠. 밑에 사람들 고개를 막 껌뻑껌뻑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저 갑질, 저 사람 저렇게 취해 있을 때 저 사람은 얼마나 갑질을 할까. 저 사람이 저 껌뻑껌뻑 그 고개 숙여주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할까. 자기가 권력자라서 그거에 취해 있을까. 굉장히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가서 그 사람 딱 가고 나면 어이씨 18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그죠? 겉에서 막 어휴 대표님, 어휴 과장님, 어휴 사장님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누군가가 이렇게 처음 보면 어떤 사람 굉장히 깍듯한 사람이 있죠. 어우 선생님 하면서 막 그냥 고개를 막 90도까지 속하면서 아주 예의 바른 사람. 저는 그런 사람 굉장히 경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계를 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 사람은 뭐를 부탁하려고 나한테 지금 이럴까? 그러니까 부탁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깍듯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그거는 독약입니다. 독약. 자, 다시 저는요, 이 져주는 것의 진리, 이 져준다는 거, 이거는요, 좀 행복하게 사는데 너무너무나 필요한 요소인 것 같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한테 조금 져주면은 자식이 그 승자의 기쁨을 막 누리면서 막 펄펄 날르죠. 하늘같이 날립니다. 기가 살아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만약에 네가 자식인데 아빠의 권위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권력으로 아빠의 권위로 자식을 누를 수 있죠. 그러면 자식은 그 앞에서는 껍벅 죽죠. 어떻게 아빠를 어떻게 이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그죠? 뭐 힘으로라든 돈으로 뭐 누르든 어떻게든 누를 수 있죠. 큰일 납니다. 그것도 일종의 갑질입니다. 그렇게 누르면은 그 누름을 당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폭발합니다. 눈앞에서는 폭발 안 해도. 그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져주는 연습을 해야지 됩니다. 항상 져주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명심할 것은, 진정으로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처럼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도 쉽지 않죠. 오히려 이것이 비굴한 모습으로 보일까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실력을 갖추고, 그죠? 자기 능력을 갖추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진정한 갑이 되죠. 그 진정한 가진 자가 되었을 때, 진정한 갑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을을 포용하는 자세, 져주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이 져줄 때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가진 사람이 져줬을 때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져주지 않으면 그게 본인은 그 힘에 도취돼서 내가 참 멋있게 산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면은요, 상대방은 지는 거잖아요. 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슬픔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슬픔을 주면 그 슬픔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나도 너에게 복수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상대방이 승자가 되게끔 주변에게 많이 배려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베푸는 겁니다. 예. 네가 옳다. 맞아. 네가 맞아. 네가 우승자야. 너 대단한 사람이구나. 칭찬하고 베풀고 인정하고 져주고. 그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늘 이런 말을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의 자세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는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죠?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당신이 이겼습니다.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면은 다 좋아합니다. 네. 반대로 내가 너보다 낫지? 그게 뭐예요? 잘난 척하는 거잖아. 그죠?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리고 또 힘이 있다고 그래서 상대방 무시하는 거잖아. 그게 갑질이잖아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복수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요.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나의 적으로 만드냐고요. 그거는 참 바보 같은 삶이다. 적을 많이 두면은 얼마나 자기 삶이 불행해집니까? 그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고 살아야지 왜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사냐고요. 그건 정말 불행한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다분히 수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내가 지금은 이 위치지만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가서 너를 깔아뭉개리라 그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권에서는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삶의 자세는 뭐냐? 나도 수직 단계, 우리 사회가 어차피 수직적인 관계라면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으로 계속 수직적인 상승을 하되 계단은 올라가되 그 얘기는 뭐야? 능력은 계속 키워가되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평적인 그런 마음을 열고 그렇게 대한다면 세상 사는 거는 참 행복해진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해외 생활을 하면서 참 깨달은 너무나 귀중한 삶의 자세인 것 같더라. 제가 우리 집에서부터 제 얘기가 안 끝나서 메이플리츠를 와갖고 조금 이렇게 빙빙 돌았어요. 이제 OSS 거의 다 왔습니다.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오늘은 염색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더불어서 행복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참 내 능력에 비해서는 내가 가진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과분한 삶을 나는 살고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삶이 귀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과 귀함에 바로 여러분이 제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냥 감동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자 이제 OSS에 다 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OSS가 있는 곳입니다. 왔으니까 여기인데 차를 세우고 자 가위바위보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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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 꼭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그죠?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